그 책만 보고 공부한 AI가 그 과연 AI냐? 연애를 하는데 책으로 연애를 배웠어요. 연애 잘할까요? 결국에는 이 AI는 느껴야 돼요. 세상을 느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느낄 거냐는 겁니다.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는 뭔가 좋아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로봇을 딱 갖다 놨는데 답답해요. 눈치가 없거든요. 이런 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값싸게 공급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가 제2의 스티브 잡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혁명입니다. 네, LG전자와 티타임즈의 AI 에이전트 공동 연구, 이번에는 로보틱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여쭙기 위해서 한재권 한양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이고요. 오늘은 함께 참여하게 된 LG전자의 박찬하 연구원입니다. 교수님, 우선 기존의 로봇들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좀 차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형태상으로는 인간형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적인 분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목적이죠. 기존의 많은 로봇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 하나를 수행하려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 로봇, 청소해야죠. 요리 로봇, 요리해야죠. 그 다음에 배달 로봇, 배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디 버티컬하게 엣지 있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잘 살리는 것이 성공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법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기존의 로봇이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만드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봇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일들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려면 이제 설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 임무들을 보자고요. 임무들을 보면 도구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인간이 일할 때 그냥 맨손으로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뭔가 물건을 만들어낼 땐 더더욱 그렇고요. 도구들을 씁니다. 근데 그 도구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인간의 손에 잘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의 팔이 움직이는 궤적 상황에서 잘 조합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그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보면, 인간의 손과 같은 형상을 가진 엔드 이펙터와 인간의 팔과 같은 자유도, 팔과 같은 모양을 가진 팔, 요런 게 갖춰져 있으면 정말 잘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도구들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할까? 인간의 팔과 인간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을 보면 두 다리로 걸어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두 다리로만 극복이 되는 환경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을 보면 산업 현장 특히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두 다리로 겨우 지나가게, 인간의 몸의 크기만 겨우 통과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를 가진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런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이 산업 현장에서 너무 잘 쓰겠는 거예요. 그렇게 다목적인 로봇을 만들 때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될까? 설계를 하다 보면 인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한다는 게 뭔가 꿈과 낭만을 쫓아서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일을 해서 ROI를 내겠다. 투자 대비 리턴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게 휴머노이드입니다. 그 LLM도 LLM만의 그 개발 방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인간의 것을 많이 닮아서 그 겨울 침체기를 나왔었는데, 휴머노이드의 개발 방식, 기존 것과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두각을 나타내고 각광을 받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영감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거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임무,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행동 어떻게 만들까요? 엔지니어들이 다 코딩하나요? 그게 몇 가지인 줄 알고 수십, 수백, 수천? 아니 수십만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코딩하고 하나하나 모션 만들고 이랬다가는 이건 답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뭔가 퍼포먼스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밤새 연습하고 코딩하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 딱 보여주고 잘했다 끝났다 뭐 이런 게 기존의 휴머노이드였어요. 그런데 다양한 일을 한다라는 꿈과 이상은 있지만 실현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LLM을 보니까 일일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를 프로그래머들이 하질 않아요. 그냥 데이터 그냥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걸맞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이런 단어가 있어? 거기 뒷단어에 제일 적합한 확률의 단어는 뭐야? 그러면서 계속 확률적으로 계속 성공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열거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어들을 쫙 열거했더니 그게 하나의 문장이 되네요. 그래서 신경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 알맞는 행동을 그냥 밀어 넣어주면 그러면 얘가 그 상황 속에서 걸맞는 행동을 자기가 판단해서 하겠지. 이런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없어요. LLM은 인류가 수천 년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문학작품을 통해서 막 텍스트로 된 것들은 막 수천 년간 기록물이 막 남아있어요. 뭐 성경책은 뭐 20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알맞는 확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는데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행동을 해야 되는 로봇들은 이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없네요. 인간들이 다 날려버렸어요. 한번 쓰고 그냥 버려요. 어디다 기록도 안 해놓고 저장도 안 해놓고 저장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저장할 필요도 이유도 못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은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겠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특히 테슬라, 피규어, 뭐 이런 탑 티어들, 휴머노이드 로봇의 탑 티어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잘 지켜보면 데이터 쌓고 있습니다. 행동 데이터 쌓는 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데이터 쌓고 있어요. 라고 그냥 쓱 스쳐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면은 사람 뭐 HMD 끼워놓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네? 뭐 아바타인가? 뭐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요. 근데 사실 그거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초거대 AI에 행동 데이터 밀어넣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파워풀함과 그거의 포텐셜? 이거를 그냥 못 느끼고 싹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데이터로 쌓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초고대 AI에 지금 밀어넣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 라는 것이 다 결합돼서 멀티모달로 인공지능에 토큰화돼서 들어갔을 때 그게 로봇으로 어떻게 발현될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위 로봇 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 댓글 보니까 막 아이 저 뭐야 원격 조정이네 별거 아니네. 아니 지금 그게 물론 원격 조정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원격 조정 뒤에서 사람이 조정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바를 그냥 원격 조정이네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로봇을 조정하면서 그거 다 데이터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봇을 이렇게 조종을 했어 사람이. 그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들이 다 지금 데이터가 되어갖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봐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원격 조정이라고 폄하하고 넘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쌓고 있느냐 이거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룰을 지정해주거나 아니면 입력해서 교육하는 거에서 이제는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변화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는 게 있나요? 다 이제 연쇄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손이나 팔을 만들 때 협동 로봇들 보면 인간의 팔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매니플레이터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매니플레이터들 뭐 꺾어서 만들고 뭐 이렇게 관절 이렇게 뭐 디귿자로도 가고 움직임에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기계를 위한 디자인을 하면은 사실 데이터 쌓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인간의 팔과 다르게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인간처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기계공학적으로도 로봇을 만들 때 인간하고 흡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들 보면은 육자유도예요. 왜냐면은 그게 가장 최적이거든요. 기계공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라고 하면 6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좌표축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볼펜이 하나 있는데 이 볼펜이 공간 안에 놓여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6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X, Y, Z로 어느 지점에 있는가가 중요하고 알파, 베타, 감마로 어느 정도의 회전 각도로 갖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야 돼요. 6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6개의 정보를 가지고 로봇이 요 볼펜을 이렇게 잡으려고 딱 지정을 해준다면 6개의 관절을 갖고 있어야지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그 연립방정식 풀어보셨죠? 그 6개의 근을 해답을 풀기 위해서는 6개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적 해는 6개의 관절을 가진 매니플레이터가 있으면 딱 좋다 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공지능 로보틱스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형상을 닮아야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인간은 그러면 팔은 몇 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느냐 라고 하면 6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6개라고 하면은 요 장면을 만들 때는 딱 하나의 해만 존재합니다. 해가 딱 하나에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팔은. 제가 가만히 놔둬보고 움직여 볼게요. 여러 가지 해답이 존재하죠. 관절 각도가 딱 하나만 해답이 아니에요. 되게 많이 움직이죠. 이거는 여자유도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는 7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팔은. 그래서 부정의 해가 발생해요. 부정은 뭐죠?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인간의 팔은 굉장히 많은 해답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협동 로봇 6자유도라고 하면 이걸 잡을 때 이렇게 가면 장애물 때문에 못 잡아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피해서 잡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는 공간에서 용접을 하고 싶어. 근데 뭐가 있어? 그럼 이렇게 꼬아갖고 막 해요. 이게 자유도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계공학적으로도 인간의 자유도만큼의 자유도를 가지고 관절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수가 있고 그 모방된 데이터가 적용됐을 때 실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협동 로봇 6자유도 협동 로봇 2개 구매해서 여기 어깨에다 탁탁 붙여갖고 팔 만들었어? 이거는 인간의 행동을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쌓아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공학적으로도 인간하고 비슷한 관절 구조를 갖고 있어야 얘가 AI, 피지컬 인텔리전스로 넘어갈 때 파워풀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또 뭐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뀌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뭔가 인공지능의 그런 발달 혹은 AI 에이전트가 로봇에 탑재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업화와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액추에이터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D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로 군림을 했었어요. BD에서 나오는 아틀라스 로봇을 보면 와, 전 넘사벽이다. 난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로봇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은 느낌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흉내낸 로봇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아틀라스의 그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막 백 덤블링하고 막 유격 훈련하고 막 저거 하는 거 어떻게 하지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 기술의 원천은 어디서 왔느냐? 유압 제어예요. 그 유압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액추에이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압 제어의 힘을 로봇에다 밀어넣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람 몸 크기의 그런 작은 공간에 그 많은 유압 실린더들을 다 밀어넣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넘치니까 막 뛰어다니고 덤블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딱 선보이고 나서 그 장점이 한순간에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 구동을 합니다.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얼른 머스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저 로봇은 2만 불에 팔 거예요. 목표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만 보여준 게 아니라 떼거지로 보여줘요. 항상. 그 요번에 위 로봇 행사에서도 보면 막 열을 맞춰서 걸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대량 생산할 거야. 그래서 원가 낮출 거야. 그러면서 퍼포먼스 이 정도 나올 수 있어. 그 BD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걸어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어. 이러면 된 거지.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BD의 아틀라스 로봇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 아틀라스 너는 얼마짜리니? 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로봇이 퍼포먼스 위주의 그런 세대에서 이제는 상업화의 시대로 순간 넘어가 버린. 그렇게 되니까 BD의 유압 제어가 정말 한순간에 담점이 되는. 왜냐하면 유압 제어는 비싸거든요. 대량 생산하기 어렵거든요. 조립하기 어렵거든요. 위험합니다. 고압의 물체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대형 사고예요. 실생활에 쓰려면 안전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해? 뭐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한순간에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BD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방에 존재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전기로 구동하고 그리고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인간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그래서 데이터를 밀어넣고 있고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이제 쓰여지는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BD도 얼마 전에 올해 여름에 그런 비디오를 보여줬죠. 유압 안녕 작별을 고합니다. 그렇고 우리도 이제 유압 안 해 라고 하면서 전기 모터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가 맨 정점에 있고 그리고 피규어의 압도적인 AI 성능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압도적인 기계적인 성능과 이게 딱 삼각구도로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뭔가 AI 면에서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오픈 AI가 하잖아요. 오픈 AI와 피규어 AI가 전략적인 제휴를 딱 맺으면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내가 투자 많이 하는 회사 중에 오픈 AI가 있고 피규어 AI가 있으니까 너희 둘이 좀 잘 좀 해봐. 이게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이들이 또 챗GPT-4o 만들면서 좀 선보였던 게 음성이잖아요. 예전에는 음성을 AI에 넣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음성을 일단 텍스트로 변환을 해요. 말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STT로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대답을 텍스트로 받은 다음에 그 대답 텍스트로 받은 거를 TTS로 이제 음성으로 다시 변환해서 사람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세 단계를 거치잖아요. 일단 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음성 자체를 그냥 넣어서 음성 자체로 아웃풋을 내겠다라는 엔드투엔드를 보여주면서 이 시간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른 거의 인간과 비슷한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로봇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차원이 다르죠, 이들이.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일을 할 때는 그냥 혼자서 묵묵히 막 일하는 경우보다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임무를 바꿔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로봇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야야 로봇 저거 잠깐 가만두고 이것부터 먼저 해 라고 하고 싶거든요. 인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수많은 그 나비 효과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게 인간과 음성을 통해서 상호작용으로 일을 수행할 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는 더 올라가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신체를 가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로봇이 지능을 가지는 과정으로 봐야 할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둘 다라고 봐요. 출발선상이 저는 이제 기계가 출발선상이니까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기계를 잘 만들어서 여기에 두뇌를 넣어주는 이런 입장인데 AI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만 보고 공부한 그런 AI가 그 과연 AI냐 이런 거죠.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연애를 하는데 책으로 연애를 배웠어요. 연애 잘할까요? 납득이 안 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AI라고 지금 봐요. 책만 보고 텍스트만으로 지식을 쌓은 어떤 지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도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AI를 통해서 그럴듯한 대답을 얻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한번 검증을 한번 해야 돼요.
책만 보고 들이파서 세상을 안 그 AI는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이 AI는 느껴야 돼요. 세상을 느끼면서 배워야 됩니다.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지컬한 세상을 느끼면서 피지컬한 데이터를 얻으면서 이 AI가 다 조합이 돼야지 진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AI에 그 데이터를 넣어줄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인 경우가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거죠. 그래서 AI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AI에 신체 데이터가 들어오는 도구로서 로봇을 바라보는 게 맞다. 그래서 양방향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고받고 티키타카 하듯이 주고받고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는 일을 하는 가치도 있지만 AI를 더 뛰어난 AI로 만드는 도구로서의 가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센서도 또 로봇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달려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느낄 거냐는 겁니다. 센서로 느껴야죠. 좋은 센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값싸게.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 센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 센서가 다 데이터인 거거든요. 촉각 센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느껴지는 힘도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가 구동기라고, 말이 구동기고 말이 액추에이터니까 행동하는 것만 생각해, 움직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거 센서예요. 액추에이터도 센서입니다. 얼마나 큰 힘을 줬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마의 큰 힘을 줬어. 팔꿈치는 얼마, 팔목은 얼마, 어깨는 얼마, 이런 식의 힘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센서입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로봇 시대를 좀 더 차원 높게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AI 에이전트 혹은 LLM이 등장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이제 발전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라고, 도구를 사용하는 로봇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AI 에이전트로서 최종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수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로 수렴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AI 에이전트로서 뭐 여러 로봇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로봇이 어떠한 AI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잘 했을 때, 그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시장성이 있어서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송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AI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경로를 어떻게 더 잘 생성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피해 다니고, 뭐 그런 식의 AI들이 잘 적용되면 그게 경쟁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게 이제 LLM의 초고대 AI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AI 에이전트로서 수많은 일을 해낼 때 다른 특정 로봇의 가치는 낮아질 겁니다. 스마트폰 생각을 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들고 나온 그 프레젠테이션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자고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선 뭐 전화기, 소위 휴대폰 따로 들고 다니고. 네, 저 모토로라 레이저 갖고 다녔어요. MP3를 따로 가지고 다녔죠. 저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네. 갖고 다녔어요. 디지털 카메라, 뭐 여행 가게 되면 이제 따로 가지고 다니고. 또 저 PDA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방을 열어보면 막 디바이스들이 막, 그리고 배터리도 막 몇 개 갖고 다니고 막 전선 가득 찼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갑도 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하나 딸랑 들고 다닙니다. 가방도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스마트폰 하나가 다른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의 디바이스가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다 품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고, 편리보다 더 넘어가서 더 새로운 게 되니까.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랑 인터넷이랑 연결시켰더니 SN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찍는 능력이랑 또 인터넷 올리고 뭐 텍스트하고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걸 다 합쳐줬더니 1인 미디어가 탄생을 하네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이런 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수많은 기기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뭉쳤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AI 에이전트로서 수많은 로봇들이 이제 탄생할 겁니다. 이런 로봇에 AI를 잘 넣었더니 와, 좋은데? 그래갖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성까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어떤 새로운 섹터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로봇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치킨 튀기는 협동 로봇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다 뭉쳐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그걸 다 해낼 수 있다면 그때는 폭발력이 어떨까? 이건 산업혁명입니다. 어떠한 다목적인 디바이스가 성공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수많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됐을 때 그때는 새로운 산업이 창발이 되고 그 생각하지 못했던 산업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혁명은 PC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모바일 혁명은 스마트폰이 만들어냈습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AI 혁명은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보면 전 휴머노이드 로봇이 AI 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AI가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성과였느냐? 뭔가 좀 편리하고 그 효율이 높아지긴 합니다. 뭐 예전에 검색 막 할 걸 갖다가 GPT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좀 찾아줘. 그러면 쑥 넣고 오 이거 좋은데? 그리고 그 정도예요. 그게 세상을 바꿀까? 편해지고 효율적이긴 했는데 이게 혁명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가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서 일을 음성을 바탕으로 해낸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하면 뭐 어떤 직업이 생길까? 어떤 산업이 펼쳐질까 생각하면은 막 생각하는 대로인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초기의 모습과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몇 번 벌어졌으면 이제는 좀 알아야죠.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겠지만 그리고 어느 섹터에서는 그건 성공을 해서 몇 년간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해야죠. 해야 됩니다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값싸게 공급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가 제2의 스티브 잡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해낼 것 같아요. 그래갖고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교수님은 궁극의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자비스와 같은 뭐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그게 비전으로 이렇게 현신이라고 하나요? 몸이 만들어졌듯이 휴머노이드로 몸이 만들어지는 게 궁극적인 진화라고 보시는 거고. 그 AI 마지막 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모바일 혁명을 좀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은 그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뭐였냐면 인터넷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해내는 폼팩터였던 거예요. 우리 인터넷이 나왔지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안에서는 그 인터넷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보에 대해서 차별되지 않는 정보를 통한 권력이 생기지 않고 민주주의 같은 느낌의 그런 공유 이게 인터넷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넷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PC방에 가거나 자기 사무실 의자에 앉거나 이래야지 그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가치는 스마트폰을 만나자 폭발을 했고 궁합이 딱 맞는 팩터를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가치가 실현됐고 그래서 우리는 모바일 혁명 시대로 들어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냐? AI 시대예요. 그러면 AI의 가치는 뭐냐? 라고 물어봐야죠. AI 가치는 뭘까요? AI 가치는 저는 인간이 좀 하기 어렵고 좀 힘들고 위험하고 인간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일을 그럼 뭐 기계가 좀 대신 뭔가 기계가 아니라도 어떤 존재가 좀 대신해 주는 거 이게 AI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좀 더 인간이 좀 하기 적합한 일로 이제 옮겨가고 인간이 하기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위험한 일들은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가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은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AI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AI 가치를 그러면 어떤 폼팩터가 해낼 수 있는가를 보자고요. 스마트폰이? 태블릿이? 아닌 것 같아요. 궁합이 안 맞아요. 이 가치를 실현해내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뭘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났을 때 그 AI가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건 또 하나의 혁명이다 라고 보고 AI의 혁명은 스마트폰처럼 AI의 혁명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인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는 경험을 못해서 말씀하셨던 플랫폼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열려지는 그런 기회가 정말 휴머노이드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약간 이렇게 아직은 상상을 어렵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저닝을 해주시면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상상의 영역이죠. 다시 한번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세상을 바꾼 거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가 세상을 바꿨냐?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봅니다. 카카오톡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채팅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한 거고, 티맵이 나왔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길치들도 길치가 아닌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각종 금융기관의 앱들이 깔렸으니까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번호표 안 뽑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앱들이 나와서 그거에 걸맞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 자체는 그 기반을 깔아준 거죠. 휴머노이드를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냥 스마트폰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 A로봇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뭐 서비스까지 다 만들 거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해줘야 됩니다. 모두에게 기회예요. 이런 거는 있겠죠. 앱 만드는 API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 로봇 이렇게 작동해요. 뭐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할까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업에 종사를 해야만 그 업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요. 저희같이 로봇 만드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공사장에서 뭐 벽돌을 쌓는데 미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그 용접하는데 용접하셨던 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새로운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로봇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는 이런 거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쓰임을 한정 짓는 순간 갇혀버려요. 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그런 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휴머노이드 이 뇌에는 엄청 똑똑한 AI 하나만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오히려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휴머노이드가 또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용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를 그걸 볼 수 있냐면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헬기 조종할 때 트리니티가 헬기 조종할 때 딱 앉았는데 헬기 조종법 모르는데 나 다운로드 좀 해줘. 그랬더니 한 3초 동안 딱 그다음에 헬기 조종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딱 들어가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세상을 가기까지는 아무 난관이 좀 지금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그 난관들을 다 돌파했을 때는 그런 세상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의 API 시장이 또 열리는. 그렇죠. 굉장히 큰 시장일 겁니다. 그 휴머노이드를 사람들이 집에 들여놓고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골짜기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휴먼과 로봇의 인터랙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로봇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모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봇 하시는 분 이렇게 무작위로 100명을 모았어요. 자, 당신은 로봇의 어떤 분야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추측으로는 압도적으로 HRI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핫해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HRI는 전통적인 로봇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심리학 공부했어. HRI 가장 좋죠. 나 문학했어. HRI 하기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분야는 그냥 우리는 HRI라고 하면은 음성을 주고 누구야 부르고 그러면은 네 주인님 뭐뭐 TV 좀 켜줘. 그럼 이제 TV 켜주고 꺼주고 뭐 이런 거들을 이제 HRI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HRI가 거기도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겠지만 좀 더 성과는 이런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뜻이에요.
아, 연구원님 잘났네. 잘났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텍스트로는 좋게 남기긴 하겠네요. 네. 텍스트로는 좋죠. 근데 뭔가 느낌 안 좋죠. 이런 거에 대한 그 리포트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라고 하나의 그 현재 상태만 보고 대답을 만들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메모리를 사용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대화가 어떤 뜻이다. 이거를 해주는 연구들. 아, 되게 리소스 많이 드는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 뭐 이런 맥락은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럼 메모리 속에서 어디를 추출해야 돼. 되게 복잡한 연구인데 성과들이 나와요. 어떤 성과가 있나요? 맥락을 알아야 해요.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잘났다. 와, 잘났네, 잘났어. 구분을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의 감정의 원리를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의 감정은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현상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 맥락 속에서 펼쳐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알잖아요. 뭐 무슨 일 있었구나 집에서. 막 이러면서 슬슬 피하잖아요. 오늘 건들지 말자. 뭐 이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눈치 빠름을 어떻게 알아낼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 이게 진정한 HRI로 가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이 보입니다. 그러게요. 좀 상상해보니까 사실 우리 GPT가 말 안 걸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별로 괘씸하게 생각 안 하는데 로봇을 사놨는데 제 집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약간 괘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집에 막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약간 막 일하는 척하고 막 그런 것도 HRI에 들어가긴 하겠네요.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HRI를 처음에는 그냥 로봇 한 분파로 생각하셨다가 이제 점점 이게 메인이다. 이게 메인스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는 뭔가 좋아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로봇을 딱 갖다 놨는데 아, 답답해요. 눈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살 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뭘 보고 자동차를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사람은 엔진 마력부터 보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딱 보고 아, 이뻐 부터 시작을 해갖고 얘는 뭐에 나의 감성은 뭔가를 건드렸어. 이런 느낌에 전혀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 없는 거로 자동차를 고르듯이 로봇의 성능과는 관련 없는 무언가가 로봇을 구매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휴머노이드라는 폼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소프트웨어 시장, API 시장도 개방이 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가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생길 또 다른 비즈니스 시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부장, 소재 부품 산업 진짜 이거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각종 기계의 종합체거든요. 각종 센서 부품들의 종합 조립품입니다. 저는 그냥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조립품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부품들은 누가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플랫폼 회사 만드는 사람들은 화려할지언정 그렇게 크게 이문을 남기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누가 거기서 이제 웃음을 짓는 승자냐. 이런 거죠.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체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알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로봇 회사, 플랫폼 회사들이 막 화려하게 앞에 딱 뭐 브랜드 달고 가겠지만 그 로봇에 납품하는 부품들은 누구 거야? 뭐 이런 거.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을까.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이제 휴머노이드가 노동시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그리고 그게 가장 뭐 가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빠른 변화일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단계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산업 현장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제일 마지막일 겁니다. 그 산업 현장은 약간 좀 통제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예측이 좀 더 가능하고 주어진 태스크가 조금 명확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요번에는 요만큼 일을 한번 해봐. 그러다가 그럼 다음 일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뭐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고도화되는 이런 작업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작업장이 어디일까를 열심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틈엔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코스로 가정까지 들어오면 이제 거기가 완결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가정이 왜 맨 마지막이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더 각별히 유의해야 돼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가장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도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안전화되고 검증까지 이루어지면 그때 가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요, 정말 힘들어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몇 가지일 것 같으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제가 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요. 뭐야, 계속 나오네? 집안에서는 수많은 일이 벌어져요. 하루 동안 다 달라요.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그런데 밥의 종류가 다 달라요. 반찬 점심하고 저녁 같이 주면 애들이 화내요. 그리고 뭐 설거지 했으면 빨래해야지, 빨래 했으면 이제 청소해야지, 청소하고 나면 빨래 다 됐으니까 빨래 꺼내갖고 널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지. 막 너무나 많은 일이 순식간에 막 다 벌어집니다. 이거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산업 현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가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다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하나의 힌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 거기가 들어가면은 환영받으면서 갈 곳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부터 시장성이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신호탄이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저는 간병이라고 보고 있어요. 간병인들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벌어질 것이다. 근데 누군가가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단계를 막 몇 단계 뛰어넘고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계가 존재한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지금 밟아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로봇 하면은 또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AI 시대를 좀 완성하고 혁명을 하는 그런 폼팩터로서 이런 휴머노이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 이게 말씀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